한국 금메달 따주세요. 제 목숨이 걸렸어요. 일본의 작은 가정집. 한 여학생이 파리올림픽을 시청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TV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일본에서 넘어온 유쾌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야카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죠.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여름, 우리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동딸로, 아빠는 순수 일본인이고 엄마는 한국인 외할아버지와 일본인 외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시죠. 아빠는 유도 도장관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엄마는 태권도 도장관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한 지붕 아래 두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모여있는 가족이죠. 일본의 유도, 한국의 태권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다가올 무렵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때론 뜨겁고 때론 차가운 냉온을 왔다 갔다 하는 긴장감이 감돌곤 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신의 무술이 최고라고 자부하시며 기싸움을 펼치시거든요. 아빠와 엄마는 각자 자신이 사랑하는 무술이 최고라고 주장하시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마다 유도와 태권도의 중계방송을 두고 TV 리모컨의 소유권을 항상 다투셨어요. 두 분 모두 제가 태어나기 이전 젊은 시절에 각 종목 선수를 하셨기 때문에 승부욕은 날할 것도 없고요. 방콕에서 진행된 아시안게임에서 두 분이 만나 결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종목을 초월한 사랑이 결혼을 하신 이후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마다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도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의 등살에 밀리다 못해 결국 운동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아빠가 유도로 끌어들이려 하고 엄마가 태권도로 끌어들이려 하며 저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부모님의 줄다리기에 제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 외할아버지도 일본으로 넘어와서 태권도장을 차릴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기에 그 피를 물려받은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한국인의 피를 가진 엄마는 한국이 태권도로 금메달을 딸 때마다 소녀처럼 행복해하셨고 태권도 외종목에서도 한국인이 선전하면 박수를 치셨죠.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을 본 순수 일본 혈통인 아빠는 못마땅해 하시고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거니 둘의 싸움은 자연스레 번지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인연을 주기로 찾아오는 집안에 들이우는 검은 그림자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더 말씀드리죠. 때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인 만큼 유도 종목의 전 체급 금메달을 목표로 둔 저희 일본이 일명 고질라라는 경기 시스템 분석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며 도쿄올림픽 때 14개 체급 중 9개의 금메달을 땄었죠. 고질라의 뜻은 금, 골드, 유도, 한판승 입본, 혁명 레볼루션, 조화 어코던스의 약자로 전 세계 유도 선수들의 방대한 경기 및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필승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좀 유치하긴 해도 이 시스템 덕분에 유도에서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고 아빠는 우리가 금메달을 딸 때마다 고질라, 고질라 라고 소리치며 집안을 고질라처럼 손가락을 구부리고 뛰어다니셨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항상 한숨을 쉬고 머리를 부여잡고 두통을 호소했고요. 저는 아빠의 모습에 거리를 두며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그런데 도쿄올림픽 때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유도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휩쓴 반면 태권도 종목에서 한국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자 아빠가 엄마를 약간 놀리셨고 그 이후로 엄마는 기분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야 할 아빠의 놀림이 점점 과해지며 고질라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집안을 활개치며 뛰어다니셨죠. 저는 아빠에게 그만하라고 정신이 없다고 소리치며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영화 속에서 무엇이든 부수고 다니는 고질라처럼 더욱더 신나서 활개를 치셨죠. 그런데
제 입이 떡 벌어지는 경악스러운 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어요. 참다 못한 엄마가 소파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돌려차기를 시전하였고 정확히 오른쪽 얼굴을 가격당한 아빠가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죠.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저는 당황하였고 엄마는 큰 소리를 지르며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당신이 제일 싫은 순간이야 라고 버럭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으셨죠. 저는 우선 아빠가 너무 큰 소리로 바닥에 고꾸라지셨기에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소리가 정말 크게 났어요. 정신이 든다면 일어나 봐요. 그러자 아빠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로 제게 속삭였어요. 고질라가 쓰러졌어. 이 상황에서도 아빠가 농담을 하는 걸 본 저는 아빠의 등짝을 세게 때리며 얼른 일어나라고 하였고 아빠는 오른쪽 뺨을 부여잡으시며 일어나셨죠.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린 방의 방문을 두드리며 자기,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사과를 받아줘. 라고 하였지만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저와 아빠는 엄마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흰 그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밥을 먹지 못했죠. 엄마가 방에서 꿈쩍도 안 하시고 나오시지도 않고 식사도 안 챙겨주시고 뭐라도 먹을 게 있나 냉장고를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엄마가 있는 방 문을 두드리며 배고프다고 연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무런 미동 없이 나가라는 단어만 말씀하셨죠. 하루 반나절을 굶고 나니 아빠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초밥집에 들러 초밥으로 허기를 달랬어요. 아빠에게 우리 계속 이렇게 밥을 사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으니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먹기나 해라고 하셨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후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엄마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밖으로 나가보니 아빠는 거실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꽃바구니와 함께 미안해라고 적혀있는 메모를 보게 되었죠. 아빠는 저를 보시곤 쉬시라고 손짓으로 제스처를 취하시고 저는 두 분이 화해를 했구나라고 직감하고 마음을 한결 편하게 놓았죠. 아침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말없이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정적은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졌죠.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아빠가 추진한 여행으로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엄마의 기분이 평상시로 돌아오기까지 자그마치 2달이 걸렸어요. 전 그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도 부모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썼고 예전처럼 돌아온 부모님의 애정에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크나큰 착각이었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또 각자의 국기가 우월하니 하며 싸우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이 유도 종목에서 그리고 한국이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많이 획득하며 부모님의 티격태격은 도쿄올림픽 때보다 줄어들었고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가 완화되는 데에도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번 파리올림픽이 찾아온 거죠. 이번 올림픽 이전부터 아빠는 파리에 직접 가서 유도를 응원해야 된다. 일본이 이번에 금메달 목표를 20개를 두고 있다. 도쿄올림픽에서의 최다 메달의 기록을 갱신할 거야. 라고 하며 파리로 가자고 소리치셨고 엄마는 어떻게 파리를 가냐고 도장은 어떻게 하고 파리를 가려고 하냐고 잔소리를 하셨죠. 그 모습에 아빠는 한국은 메달 목표가 5개라던데 이번에 구기 종목 다 떨어지고 믿을 만한 건 양궁뿐인가 봐. 태권도에서 금메달에 자신이 있으면 적어도 10개라고는 해야 되는데 말이지. 라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아빠의 입을 틀어막으며 아빠, 바닥에 고꾸라지기 싫으면 입 좀 다물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도쿄올림픽 때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지 아빠에게 삐진 말투로 한국이 목표를 적게 잡은 건 나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한국은 분명 많은 금메달을 딸 거야. 두고 봐. 라고 하며 이번 파리올림픽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죠. 마침내 개회식이 시작되었고 파리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다가온 유도 경기를 기다리며 아빠의 흥분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말했어요. 이번에도 일본 유도가 금메달을 휩쓸 거야. 한국 태권도? 글쎄, 이번에도 쉽지 않을걸. 이라고 말하며 한 신문을 펼치더니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엄마의 돌려차기가 또 나올 것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싫어하는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의 자매지 유카누지에서 발행된 신문이었어요. 신문의 내용은 무로타니 카츠미라는 사람이 칼럼을 적었는데 한국을 가라앉는 한국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틈새 종목만 출전했고 이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나라 전체가 의기소침한 것 같다고 언급한 내용이었죠. 아빠는 웃으며 신문을 읽는 동안 저는 엄마가 일어나면 막을 생각만 하며 엄마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한국이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라며 코웃음을 치며 아빠에게 마음껏 해보라고 했죠. 엄마는 한국에 대해 뭔가 모를 큰 기대를 걸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아빠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유도 경기가 열리던 날이 밝았고 집안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빠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장의 문을 닫고 유도복을 입고 일본 유도 선수들의 경기를 준비하며 TV 앞에 가지런히 무릎을 꿇으시며 TV 시청 준비 자세를 잡으셨어요. 선수가 소개되고 아빠는 큰 소리로 일본, 일본이라고 외치며 응원을 하셨죠. 저는 소파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았고 엄마는 부엌에서 손과 칼은 채소를, 눈은 아빠를 향한 채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죠.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유도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 태권도 경기가 진행되는 스케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셨죠. 하지만 저는 내심 걱정했어요. 한국 태권도가 혹여나 도쿄올림픽 때의 악몽으로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계속되었죠. 아빠는 우리나라 유도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특유의 기합 소리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경기를 지켜보셨고 결국 일본은 유도에서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아빠는 기뻐하며 우리를 향해 말했어요. 봐라, 도쿄에서의 금메달은 운이 아니야.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을 지켜냈어. 이번에도 우리 대 일본 유도가 최고였어. 라고 외치며 엄마에게 깐족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엄마는 종주국이면 메달을 더 땄어야지. 도쿄 올림픽 때보단 못하네? 라고 말씀하시며 아빠의 도발에 응수했죠.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는 말했어요.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 얼마나 많은 금메달을 따나 한번 지켜보겠어. 한국이 금메달을 또 못 따거나 우리 유도보다 적겠다면 당신도 인정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긴장 풀어. 태권도 경기 때 한번 지켜봐봐. 라고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집안에서 불꽃놀이를 하듯이 불똥이 번쩍번쩍 튀는 것일까요? 유도 경기가 끝난 이후 집안은 잠시 하나가 되어 다른 종목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며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저께 치러진 태권도 경기가 다가올수록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한국이 많은 메달을 가져가서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엄마를 이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고꾸라진 이후로 엄마가 집안 내에서 서열 1위라고 제 마음속에 자리매김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 없던 이유가 있죠. 일본 언론이 자신했던 한국보다 우월한 성적이 뒤바뀌는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한국이 목표로 하는 금메달 5개보다 훨씬 많은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종합순위에서 일본을 제쳐버렸기 때문이었죠. 그 모습에 아빠는 부글부글하며 한국은 꼭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엄마는 아빠한테 한국에 피가 섞인 나를 앞에 두고 할 소리냐고 버럭하시며 두 분의 긴장감이 다시 올라오며 집안에는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심지어는 안개가 자욱한 느낌마저 들었죠. 엄마는 무엇인지 모를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아빠의 도발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아빠의 도발을 맞받아치며 대범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궁금했어요. 엄마, 한국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 보여? 예전에 엄마의 모습이 아니야. 엄마는 제 물음에 웃으며 답하셨어요. 사야카, 엄마는 도쿄올림픽 이후로 매일같이 태권도 관련 뉴스를 확인했어. 한국을 대표해서 나오는 선수들도 파악했고 그 선수들의 기량도 분석했어. 아마 이번에는 한국이 금메달을 딸 거야. 나는 그 믿음이 있어. 넌 일본인이지만
한국의 피도 섞여 있다는 거 잊지 마. 한국, 일본 모두 우리 편인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 오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시진 않으셨을 것이니까요. 반면 아빠는 이미 유도 경기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여유를 부리며 태권도 경기 뭐하러 보냐고 비아냥대며 한국은 금메달 못 딸 거라고 소리치며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죠. 그렇게 파리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이 시작되었고 첫 체급은 58kg이야 남자 개인전이었어요. 엄마는 유도 경기 날 아빠가 했던 것과 똑같이 태권도 도장을 일찍 닫고 집에 들어와 한국어로 적혀있는 자신의 도복을 꺼내 입고 TV 앞에 앉아 준비를 하셨어요. 아빠는 따라하냐며 비아냥대긴 했지만 유도 경기가 이미 끝났고 일본이 금메달을 3개나 챙겼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태권도 경기를 흥미롭게 지켜보지 않으셨죠. 하지만 엄마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처럼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응원을 시작하셨죠. 아마도 엄마는 태권도가 얼마나 훌륭한 국기인지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박태준이라는 한국 선수가 가볍고 빠른 움직임으로 점수를 연이어 획득하였어요. 한국 선수의 날쌘 모습에 무관심하던 아빠는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자신이 분석한 대로 박태준 선수의 빠른 움직임에 감탄하며 응원을 이어가셨죠. 박태준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상대방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파죽지세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쿄올림픽 때 엄마의 돌려차기를 보는 듯한 한국 선수의 시원한 돌려차기가 상대방의 오른쪽 턱을 가격하였고 한국의 태권도 종목 첫 체급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죠. 엄마는 크게 기뻐하며 봤지? 태권도도 만만치 않아 라고 외치셨고 아빠는 오른쪽 턱을 손으로 감싸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태권도 경기를 좀 더 진지하게 지켜보게 되었죠. 다음 날 한국의 두 번째 체급 경기가 있었어요. 태권도 57kg급 여자 개인전이 시작되었고 출전한 한국의 김유진 선수는 시작부터 놀라운 피지컬과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신나서 말했어요. 사야카, 저 선수는 세계 랭킹이 24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 기대주야. 어렵게 파리올림픽 선수단에 승선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뛰는 거야. 잘 봐봐. 김유진 선수가 어떻게 결투하는지. 엄마는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연신 얘기해주며 저와 아빠의 몰입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유진 선수는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5위인 터키 선수의 머리를 연달아 가격하며 경기를 압도하였고 183cm의 압도적인 신장을 바탕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엄마는 또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였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경기를 봤을 땐 조금 루즈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규정을 바꾸고 점수 배점을 바꿔서 공격적이지 않은 유도 경기로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하지만 태권도는 달랐어요. 리듬감과 템포감으로 상대를 좌지우지하고 화려한 발차기와 찌르기, 기술 등으로 제대로 된 격투기의 느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날쌘 체형이라 더 멋져 보였어요. 엄마는 신이 난다며 평소 안 마시는 맥주를 들고 와서 마시기 시작했고 아빠는 슬그머니 엄마의 옆에 앉아 같이 맥주를 마시며 경기에 집중했어요. 기분이 좋은 엄마 옆에서 아빠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래도 다음 상대들한테 안 될걸? 세계 랭킹 4위래 라고 깐죽대기 시작했죠. 맞아요. 8강전에서 만난 상대는 세계 랭킹 4위였어요. 그리고 외모도 아시아계 혼혈 같았죠. 알고 보니 한국계 선수였고 대등한 대련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간절함이 통한 탓인지 김유진 선수는 긴 다리를 이용한 머리 공격을 펼치며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엄마는 아빠를 발로 밀치며 가까이 붙지 말라고 하였고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놀리는데 열중하였어요. 그리고 엄마의 응원에 고비가 찾아왔죠. 태권도 여자 개인전 4강에서 세계 랭킹 1위이고 지난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2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중국의 러중스와 맞붙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말했어요. 김유진 선수가 이번 경기만 이기면 무조건 금메달이야. 나는 확신이 있어. 저는 그래도 세계 랭킹 1위를 어떻게 이기냐고 생각하며
한동안 또 밥을 굶어야 하나 하는 근심 걱정을 하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김유진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놀라운 발재간으로 공격을 성공시켜 상대 중국 선수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초반부터 쉴 새 없이 밀어붙이던 한국 선수는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점수차를 크게 벌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한국의 김유진 선수가 공격을 성공할 때마다 그렇지, 잘한다 하며 응원하였고, 한국 선수의 파상 공세에 중국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10대3 한국의 김유진 선수의 압승이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한국 선수에게 응원을 보냈고, 아빠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권도가 이렇게 매력적인 스포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엄마의 응원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저를 째려보았고 저는 무언의 눈빛으로 아빠도 참여하라고 눈치를 주었죠.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상대는 세계 랭킹 2위의 이란의 키안 이찬데라는 선수였습니다. 세계 랭킹 2위라고 하니 어려운 상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태권도에서의 금메달까지의 여정은 정말 험난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올라온 김유진 선수의 플레이는 거침없었어요. 머리 공격으로 점수를 따내고 상대를 위협하며 일방적인 경기를 이끌어갔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금메달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응원하였고, 아빠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절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을 태우고 있었죠. 그리고 라운드 스코어 2대0으로 한국의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자 엄마는 괴성을 지르며 집안에서 발차기와 돌려차기를 허공에 냅다 갈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빠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고 저는 엄마의 기쁨에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 밥을 굶을 일은 없겠다 하고요. 하지만 이 기쁨에 아빠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래봤자 금메달 2개네. 일본은 3개라고. 한국이 태권도에서 금메달 3개 이상 딸 일은 없을 거야. 오늘 행운을 다 썼어.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져 가더니 아빠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그래, 한국이 금메달 3개 이상 딸 때까지 밥은 알아서 먹는 걸로 하자. 그러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셨죠. 저는 아빠의 등짝을 때리며 책임지라고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나가서 초밥이나 사 먹자고 말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해준 따뜻한 음식이 좋기 때문에 싫다고 했죠. 도쿄올림픽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몹시 힘든 지금 한국의 태권도 선수들을 향한 응원만이 엄마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한국 태권도 대표팀의 금메달을 위해 응원해요. 저 밥 먹고 싶습니다. 굶기 싫어요. 일본에서 날아온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야카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곤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을 응원한다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태권전사 태권낭자들이 금빛 물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변경하려고 해요. 얼른 바꿔주세요. 여기 한 중국인이 공항에서 다급히 비행기 티켓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친구도 주변을 살피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린화입니다. 오늘은 친구 메이와 함께 파리올림픽을 관람하러 갔다가 당한 수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테니스나 탁구, 비치발리볼 등을 하며 추억을 쌓고 있어요. 그런 저희에게 이번 파리올림픽은 가지 않으면 후회할 여행지였기 때문에 개막식이 열리기 이전부터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여행 계획을 세웠죠.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파리로의 올림픽 여행이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파리로 떠나게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이틀 전 우리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저희는 우선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 탐방부터 진행했어요.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센강을 따라 거리를 걸으며 현지인들과 올림픽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미식의 도시 파리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우리는 그곳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죠. 파리의 낭만과 예술적인 분위기는 우리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다가오는 개막식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마침내 올림픽 개막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가 내려 우중 개막식이 진행되긴 했지만 파리의 센강을 따라 펼쳐진 개막식 행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였고 센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의 내륙을 이은 수십 개의 다리와 센강의 강변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축제임을 당당히 보여주었죠. 저와 메이는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의 파리올림픽을 어떻게 즐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리 중국이 올림픽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다양한 종목을 출전하기에 어떤 종목을 볼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중국 대표단은 코로나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명예를 올림픽 종합순위 1위로 되찾겠다는 각오를 하며 출정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노력이 수많은 종목에서 금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유명 종목들은 매진이 되었고 현장에서도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결국 못 사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우린 걱정을 하였죠. 그래서 우린 파리의 음식점이나 술집, 카페에서 중계하는 화면을 둘러보며 중국의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매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관람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친구 메이가 탁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 탁구 단체 관람 패키지였고 신청해서 인원이 채워지면 다 같이 경기를 보러 가는 패키지였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직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 우리는 예약과 결제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평소 해외여행 때 탁구와 테니스를 자주 쳤던 우리에게 탁구 종목은 제격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중국의 탁구 실력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승리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대감이 넘쳐났죠. 탁구 경기 직관의 날이 밝았고 예약 문자에 따라 경기장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단체 관람 입장을 위해 대기를 하였어요. 프랑스, 한국, 영국, 폴란드 등 같이 단체 관람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각국의 사람들은 중국인인 저희를 보며 중국이 탁구는 최강이잖아요. 중국이 이번 탁구도 금메달을 따겠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부러워하는 말들을 많이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그 말에 감사함을 드러내고 모두 좋은 경기로 관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우린 대기할 때부터 친해지게 되었고 인솔 가이드가 도착한 후 우린 경기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탁구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한 순간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 좋은 추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각 나라의 선수들이 여러 탁구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을 때마다 저희와 별개로 앞에 착석한 중국인 팬들 무리가 상대편을 향해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깜둥이를 태워버려라. 한국이 나라냐? 미개한 민족이니 밟아버려라. 대만은 중국의 속국이다 기권해라. 저 코쟁이들의 코를 낮춰줘라. 등 그들의 무분별한 발언은 점점 도를 넘었고 저와 메이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인원으로 상대 선수의 점수에는 야유를 보내고 우리나라 선수가 득점을 하면 짜요 라고 힘을 합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응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경기 중에 방해를 하기 위한 소리들과 말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다른 관중들까지도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같이 온 외국인 친구 중 영국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린, 중국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뜻을 모르겠는데 계속 같은 단어가 들려서 말이야. 메이와 저는 눈빛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냥 중국 힘을 응원하는 소리다. 힘내라, 잘한다 등의 말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일이 생겼죠.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인 지수라는 친구가 저희에게 물었어요. 짜요 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다른 단어들은 뭔가 상대를 공격하는 발언 같은데 그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메이는 당황했지만 아니라고 중국인을 감싸며 대꾸하였고 지수를 포함한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갔습니다. 결국 중국이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외국인 친구들은 역시 중국이 강해, 대단해, 중국의 탁구는 세계 1위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축하를 받고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계속 생겼죠. 경기장을 나선 우리들은 프랑스 친구인 에미르의 제안으로 다 같이 근처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 같이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고 관람했던 탁구 경기에 대해 소감을 이야기하며 저와 메이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쯤 다시 저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술집의 TV에서 탁구 경기 하이라이트와 함께 중국 팬들의 욕설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죠. 저는 평정심을 찾기 위해 중국어니까 나만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TV를 가리키며 와, 린 메이, 너희 중국이 따끈한 소식으로 방영되고 있어. 축하해. 중국은 올림픽 강국이야. 정말 코로나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등 우리를 응원하였죠. 에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치며 저희를 가리켰고 에미르가 큰 소리로 소리친 프랑스어에 반응하듯 술집의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었죠. 그 모습에 저는 아무도 이해 못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라고 생각하며 박수에 화답했습니다. 메이는 옆에서 불안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제 팔을 내렸고 저는 메이를 향해 무시해 어차피 중국어는 알아듣지 못하잖아. 즐겨 메이라고 하며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의 도심을 걸으며 저와 메이는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이 우리를 향해 치노라고 외치는 것이었죠. 우리는 중국을 치노라고 부르는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말이라 우라가 치밀었지만 이미 해외여행을 하며 많이 겪어본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똥밟았다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메이와 카페에 도착하고 음료를 주문한 뒤 카페에 설치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언론에서 뉴스를 보도 중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날 전 세계로 송출되었던 중국인들의 응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중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붓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뉴스임에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번역된 자막이 뉴스와 함께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기장 안팎에서의 중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곧바로 국제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국경을 넘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죠. 그 뉴스를 보며 저와 메이는 한동안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과 모욕감이 제 몸과 마음을 지배하였고 저는 메이와 함께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메이와 길을 걸으며 얘기했습니다. 어제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욕먹고 있는 기분이 들어. 맞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전 세계가 화합하는 장에서 저런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어제 뭐라고 다그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해. 린, 이미 지나간 일이야. 우리 여행 왔잖아? 개의치 말고 우리 쇼핑이나 가자. 파리는 패션이 유명하잖아. 메이의 권유에 얼른 좋지 않은 이 기분을 털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메이의 제안에 응했고
저와 메이는 유명한 쇼핑거리인 샹젤리제에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메이와 저는 한 가게에서 옷을 고르며 착장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매장 직원이 다가와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옷은 고가라서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쏘아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고 마치 우리가 이 옷을 살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른 옷을 더 살펴볼 기분이 아니어서 곧바로 매장을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의 뒤에서 종업원이 낮은 목소리로 너희도 인종차별 당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제의 일들이 파리 전역에 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중국 민족이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파리를 돌아다니는 매 순간순간이 눈치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리의 유명한 카페에 들려 커피를 마시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카페에 커피를 마시는 낭만을 채 즐기기도 전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탁구 경기할 때 그 중국인들일지도 몰라 라는 말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와 메이는 얼굴이 빨개졌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서둘러 카페를 떠났죠.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횟수가 많아지며 우리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이러한 눈치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하고 조용한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은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마음을 한결 놓은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우리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파리에서의 모든 불편한 경험들이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 선택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종업원이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와 메이는 우물쭈물하다가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은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표정이 상기되더니 다시금 영어로 음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메이는 제게 왜 한국인이라고 했냐고 다그쳤고 저는 메이에게 나도 후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눈치를 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슨 맛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메이와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하지만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위해 카운터로 향했고 결제할 때 저희는 무사히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종업원은 영어로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인 척하지 마세요.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였고 친구와 함께 급히 음식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숙소로 바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숙소로 걸어가는 길에서조차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우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악몽은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할 때에도 다른 외국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를 향한 것만 같았고 일상적인 외출조차도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이 많은 길거리보다 한적한 길로 돌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심지어는 파리 시내를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치노라는 비하 발언을 하며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무례한 시선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별은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우리가 설렜던 파리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죠. 우리는 파리가 더 이상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메이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숙소로 돌아와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잡고 우리는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잘 즐기셨습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왔어요. 이제 귀국하려고요. 그 순간 택시기사는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정을 풀고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놀란 표정을 지은 건 사과드립니다. 며칠 전 매체에서 중국에 관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비매너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봐서 순간 놀랬던 거예요. 하지만 아가씨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욕먹는 게 불편하겠어요. 그쵸?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폐막식까지 올림픽을 즐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경기장 밖에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중국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힘들어서 귀국합니다. 저희도 중국 팬들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 우리까지 욕을 먹고 있으니 정말 힘드네요. 제 말을 듣고 택시기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중국은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9년 전에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죠. 그때도 느꼈지만 몇몇 소수의 중국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서로가 소통하며 편견을 깨고 더 나아가 화합을 해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걸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택시기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메이도 제 마음을 공감하듯 저를 달래주었고 택시기사는 제 모습을 보고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중국의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네. 좋은 관람객을 파리에서 잃게 되는군요. 아쉽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감사함을 전하고 난 후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티켓 교환을 진행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로 교환을 하고 도망치듯 파리를 떠났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이 위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도망치듯 떠난 이유는 공항에서도 눈치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였죠. 주변을 살필 때마다 계속 외국인들과 눈을 맞추게 되다 보니 마치 이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티켓을 바꿀 때도 공항 직원이 저희가 급하게 말을 하다 보니 이해를 못해 처리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래서 더 다그치고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메이가 제 팔을 잡으며 저를 진정시켰죠. 그렇게 무서운 듯이 황급하게 떠난 파리는 제게 중국인으로서의 열등감과 수치심, 부끄러움과 한숨으로 남는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즐거웠던 추억보다 좋지 않은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파리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도 분명히 있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 제 머리를 잠식해버렸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책임을 더 깊이 느끼고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은 단순히 파리를 여행하며 겪은 불편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아시아권을 바라볼 때는 세계 모든 인류가 중국을 더 혐오한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친오라는 혐오 발언이 나오지 않게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저와 메이는 다음에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가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매너를 중시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중국의 우월함은 잠시 접어두고 겸손한 자세로 각 나라들을 대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몇몇은 니들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국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 밖을 여행하게 될 사람이라면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셔야 하며 중국의 이미지 개선이 단시간에 회복되진 않겠지만 우리 중국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대중국인이고 빠른 경제 성장에 발맞춰 더욱더 빠른 이미지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에서의 일정 동안 줄곧 불편한 시선을 피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비행기 표를 앞당겨 귀국하기로 결정한 우리들의 심경에는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중국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사고방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중국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부러웠고 우리 중국도 해외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이번 여행이 남긴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씁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중국이 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충격이 심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연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